네,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 내교육학과의 학과장을 맡고 있는 장래혁 교수입니다. 오늘 연사분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제가 오프닝 때 잠깐 인사드립니다. 지난 3월이 세계 뇌 주간이었습니다. 인간 뇌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해서 전 세계 60여 개국 선진국에서 매년 이런 세미나 포럼을 열고 있는데요. 저희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에서도 여러 전문가분들을 초대해서 이렇게 토크를 했었고요. 지난 3월 세계 내주간 때 오늘 연사이신 그 강도영 박사님 모셔서 도파민 주제 그리고 브레인 트레이닝에 대해서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고 그 세계 내주간 전문가 토크 그 방송은 지금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 유튜브 채널에 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때 나눴던 얘기 중에 또 오늘의 주제인 이 명상 그리고 특히 뇌파 진동 명상의 뇌과학적 효과에 대해서 누구보다 이 명상의 대표적인 연구자시기도 하고요. 특히 이제 오늘의 주제인 이 뇌파 진동 명상에 서울대학교 병원에 계실 때부터 가장 많은 또 연구 저널도 발표도 하셨고, 그래서 오늘 가장 적합한 분을 모신 것 같습니다. 명상에게 길을 묻다. 네, 뇌파진동 명상의 뇌과학적 효과라는 타이틀로 지금 현재 서울청 정신건강의학과 정신의학 전문의로 계시는 강도영 박사님, 큰 박수로 모시고 우리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사님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소개받은 강도영입니다. 아,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제목을 명상에게 길을 묻다 이런 제목을 붙여봤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명상이란 게 단순한 어떤 운동, 뭐를 떠나서, 어, 내가 어떤 삶을 살 건지 하는 부분에 해답을 줄 수 있다? 아니면 어떤 실마리를 줄 수 있다. 그래서 길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삶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명상을 통해서 나의 삶을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그런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제목을 명상에게 길을 묻다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제목은 오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뇌파진동 명상의 뇌과학적 효과. 그러니까 오늘 13편의 국제학술지에 실린 논문의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08년도에 서울대학교 병원에 이제 근무하면서 2020년까지 나왔던 한 12년이죠. 12년 동안 이제 뇌파진동 명상의 효과, 여러 뇌 생리학적인 호르몬, 그다음에 면역학, 그다음에 뇌 구조 기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뇌파진동 명상이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 하는 부분들을 차례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이렇게 좋은 기회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2024년에 제가 이제 한국내과학연구원 그다음에 이제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이 연구를 시작한 2008년에는 명상이라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이비처럼 이렇게 보이는 부분들이 많아서 굉장히 힘들게 연구를 시작했던 기억이 갑자기 떠오릅니다. 그럼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상이란 무엇이냐 했을 때 많은 분이 여기 아마 이제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지금 명상을 하고 계시죠? 뭐 뇌파진동 명상이든 하고 계신데 "명상이 뭐냐?" 그랬을 때 아마 제대로 대답하실 수 있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저도 명상이 뭐냐가 뭐 어려워요. 사실 제가 서울대 교수로 있을 때 1 년마다 한 번씩 이제 각 교수가 자기가 연구하는 중요 부분을 강의하는 어떤 그런 시간이 있는데, 한 번은 제가 명상을 주제로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의 교수님들이 "도대체 명상이 뭐냐?" 하는 질문을 많이 하셨었어요. 근데 제가 대답을 참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 원래 명상은 인제 메디테이션이죠. 메디테이션이란 말의 이 메디 는 우리가 의학이라고 하는 메디신 치료란 뜻으로 라틴어
메디켈루스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명상이란 말 자체에 치료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 치료받으러 어디 가세요? 뭐 병원에 가고 한의원에 가고 여러 뭐 군데가 있지만 병원이 없고 그런 시대에는 어떤 치료를 어디서 받았을 것 같습니까? 신의 시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철학이나 세상을 움직이는 중심이 신이었던 시대에는 어떤 당뇨나 정신병이나 이런 여러 우리가 지금 병원에서 치료받는 병들이 어떻게 보면 신의 말을 듣지 않은 어떤 영적 문제로 봤기 때문에 그 영적 문제를 치료하는 행위, 동작, 수련, 수행 이게 메디테이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했던 것들이 이 3,000년 넘게 현재까지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명상이라는 거는 그냥 단순히 누군가에 의해서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전부터 병원이 없고 약이 없고 의료기기가 없는 상황에서 그때는 신이 만든 신의 잘못한 영적 문제라고 생각했던 병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인간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그런 동작들인 겁니다. 그래서 보통 명상이라고 이 가운데 돼 있죠. 이 명상이라는 거는 현재까지 연구 결과를 보면 우리의 의식 상태, 여러분들 명상을 하실 때 충분히 인제 그 단체조 그다음에 한 다음에 연단이나 하고 나서 한 5분 정도 10분 호흡하고 나면 내가 그 30-40분 전에 의식 상태와 좀 다른 의식 상태를 경험한 거 할 겁니다. 그때는 이미 뇌의 어떤 연결성이나 뇌의 상태가 변화진 상태, 의식의 상태가 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주의력에는 주의력 향상에 효과가 있다는 건 이미 10년 전부터 꾸준히 발표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지각 감각계에서도 내가 원하지 않는 쓸데없는 나를 괴롭히는 감각들을 내가 명상을 통해서 내면에 집중함으로써 좀 차단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외부 감각의 영향을 좀 적게 받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들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감정인데요. 우리 살면서 내가 원하지 않는 감정 을 드는 것도 그런 느낌을 갖는 것도 힘든데 그걸 잘못 표현해서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힘든 적이 많죠. 근데 이런 감정 조절, 이전에 명상하기 전에는 화가 났던 그리고 짜증이 났던 슬펐던 그런 감정들이 명상을 통해서 그런 감정들에 덜 휘둘리고 그리고 실제 그런 감정이 들어도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탄력 회복성이 좋아진다고 보고되고 있고요. 이 자율신경계는, 그러니까 요즘에 뭐 자율신경계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자율신경계는 어 어떻게 보면 우리 뇌와 몸을 이어주는 브릿지, 다리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뇌와 몸을 연결해 주는 가장 큰 세 가지 다리가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자율신경계. 그러니까 내 몸 상태가 항상 변하고 있기 때문에 자율신경계는 어느 범위 안에서는 항상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자율신경계의 변화는 내 몸의 상태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다른 하나가 면역계입니다. 내 몸 상태가 안 좋으면 면역 시스템이 안 좋아지겠죠. 그다음에 하나가 호르몬. 이 세 가지는 항상 나의 뇌와 몸을 이어주는, 근데 인제 아무래도 면역이나 호르몬 시스템보다는 자율신경계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동안 굉장히 오랜 연구가 돼 왔죠. 그래서 자율신경계 얘기를 많이 하는 거고, 예전에 정신과에서도 불안 증상 있는 경우에는 불안하면 자율신경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막 교감신경 굉장히 항진되고 부교감 떨어지니까 교감신경은 올라가고 부교감신경은 떨어지니까 "자율신경계 실조증이다." 이런 말 썼는데, 그거는 그 자율신경계의 변화는 그냥 내 상태를 반영하는 거지 어떤 그 자체가 치료의 대상이 되고 이러기는 힘듭니다. 어떤 내 감정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 상태가 좋아지면 어 자율신경계 상태는 좋아져요. 다른 특정한 어떤 만성 질환이 걸리지 않는 한.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강의 전에 식사를 했는데 밥 먹을 때랑 제가 지금 강의할 때랑 근데 제 자율신경계는 쪼끔 달라져 있겠죠. 교감신경계, 우리가 뭐 어떤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이런 행위를 일으키는 교감신경계는 쪼끔 제가 지금 항진돼 있는 상태고, 이완과 관련된 부교감신경계는 좀 떨어져 있겠죠. 이런 거 부분에 있어 갖고 명상을 통해서 이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건 일관되게 지금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어떤
기본적인 배경을 가지고 한번 강의를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상 상태를 얘기할 때 이제 가장 많이 얘기할 때 여러분들 지금 제 강의를 듣고 계시죠? 강의 들을 때 어때요? 집중을 하면 나도 모르게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지금 제 지금 떠 있는 화면을 보면서 이렇게 집중을 하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한번 어느 근육에 여러분들 그 수련하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어느 부분에 지금 근육에 한번 다시 화면에서 의식을 조금 옮겨서 내 어느 부분, 어느 근육에 지금 힘이 들어간다 한번 느껴보세요. 저는 지금 저도 모르게 지금 자꾸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이게 명상 상태를 표현할 때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이완된 각성, restful alertness란 말을 쓰는데 이 restful alertness는 어떤 상태냐면 여러분 유레카라는 상태 아시죠? 옛날에 그 목욕탕에서 가만히 골똘히 생각하고 있다가 유레카 하면서 알았다 하면서 이제 뭔가 발견한 시점.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어느 부분에 각성돼 있고 집중을 하면 각성되고 집중 이 두 개가 같이 움직여요. 그리고 만약에 이완되면 집중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할 때는 집중되고 있지만 되게 각성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 몸이 막 굳어요. 긴장되고. 그리고 집에 딱 와가지고 풀어지는 순간 테레비 탁 켜놓고 누워있는 순간 테레비에 집중 안 하고 이완은 돼 있지만 TV 집중은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삶을 각성돼서 집중돼서 살거나 아니면 굉장히 이완된 대신에 집중이 안 되거나 하는 상태, 이런 상태로 많이 사는데 이 명상이라는 거는 여기 보이는 전두엽, 부정엽, 시상, 그다음에 우리 의식을 관장하는 부분에 변화를 줌으로써 특정 부분에 대해서 집중은 하되 몸은 이완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 이완된 각성을 이루기 위해서 충분히 명상을 할때 전 운동을 하는 거야. 머리부터 시작해서 목, 어깨, 가슴, 허리, 다리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스트레칭 한 다음에 이렇게 명상에 들어가는 이유가 몸이 최대한 이완돼 있는 상태에서 어느 한 부분에 집중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위해서 명상이 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 명상의 상태를 한 상태로 말하면 이완된 각성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그 레스트풀 올러트니스가 가장 이제 창의성이 높아지는 상태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이완된 각성 상태가 되면 몸에는 힘이 안 들어가고 어깨 힘이 빠지면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 있는 상태. 그게 명상 상태다. 단순히 집중하고 있는 상태는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부분에는 그냥 심리학적인 거나 다른 상태가 반영하는 게 아니라 전두엽이나 두정엽 이런 시장 같은 부분들의 변화가 오면서 이런 변화가 온다. 이게 타임즈에 실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명상 상태의 뇌를 보면, 어, 우리가 보통 살아갈 때 오감에 집중해서 살죠. 여러분들 하루 오늘 지금 8시가 좀 넘었는데 하루를 한번 돌이켜 봤을 때 오늘 하루 어떤 자극을 제일 많이 쓰시고 산 거 같으세요? 시각 자극, 청각 자극, 후각 자극, 미각 자극, 촉각. 시각 자극을 제일 많이 쓰죠. 플러스 되게 하루 살면서, 어, 많은 오감. 오감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그 자극이 외부에 있는 겁니다. 그 외부에 있는 자극에 집중해서 하루를 거의 보내요. 그러니까 내 생명을 유지하는 것들은 어디에 있죠? 내 생명을 유지하는 것들이 외부에 있지는 않잖아요. 내 생명을 유지하는 것들은 내 안에 있잖아요. 심장이라든지 폐라든지 장이라든지 오장육부가 내 생명 현상을 관장하는데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내 심장이 지금 1분에 몇 번 뛰고 있지? 내 장이 지금 잘 움직이고 있나? 내 폐는 지금 산소를 잘 받아들이고 있나? 이렇게 신경 안 쓰고 살잖아요. 근데 이 명상 상태라는 거는 결국 뭐냐면 외부의 어떤 자극, 오감의 세계, 오감이 주는 자극을 조금 더 차단하고 내 안에 내면 그걸 내부 감각이라고 하는데 혹은 내향 감각이라고 하는데 그 감각에 집중함으로써 주의력을 내부로 향하는 상태를 명상 상태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아까 말한 이완된 각성 상태로 이루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쓸데없이 외부 자극이 만드는 원하지 않는 생각, 원하지 않는 감정에 빠지는 거를 줄여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적어도 외부에서 오는 자극이 만드는 내 생각과 감정을 조금 더 내 내면으로 집중함으로써 그 균형을 맞춰주거나 적어도 외부 자극이나 어, 외부 생각으로부터 감정으로서 원하지 않는 감정으로부터 내 삶이 영향받는 거를 좀 줄여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이제 뭐 돌아가셨죠. 가장 유명한 이제 명상하면 뭐 유명한 사람이 스티브 잡스죠. 스티브 잡스는 1970년대 히피 문화, 미국에서 히피 문화가 굉장히 유명했을 때 인도를 실제로 다녀왔고 그 이후로 혼자서도 이제 명상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초월 명상, 그러니까 뭐 인도 쪽에서 명상을 배웠으니까 그래서 항상 이제 그 일을 굉장히 뭐 일 중독처럼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데도 꼭 집에 돌아오면 조용히 이제 음악 좋아하는 음악 틀어 놓고 조명 어둡게 하고 차를 마시는. 이건 뭐냐면 외부 자극보다는 내 내면의 자극에 집중하는 거죠. 그 이게 이제 뭐 지감 이런 수련하고 좀 비슷한 건데 여러분들 그 수행해 보신 뭐 명상해 보신 분들 딱 그 기체조 한 다음에 그다음에 하는 행동이 뭐죠? 내 손바닥 감각에 집중해 보세요. 그다음에 그 손바닥 집중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뭐 이렇게 따라가 보는 거잖아요. 그런 연습 같은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자꾸 외부 오감의 세계에 중독되어 있는 나의 어떤 뇌 감각 체계를 자꾸 내부 감각에 집중하는 연습을 시킴으로써 내가 감각을 조금 깨워서 조절하는 연습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스티브 잡스는 꾸준히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 외부적인 어떤 생각에 갇히지 않고 자기 안에서 어떻게 보면 창의적인 좀 생각을 좀 많이 내서 이 사람이 만들었던 만들었던 그 아이패드나 아이폰 같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 타임즈 2003 년도에 실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조금 늦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이게 2003 년도니까 2003 년도에 인제 타임즈에 인제 딱 명상하는 자세 이렇게 앉아 있죠. 이 정도면은 오히려 이 명상이라는 거는 동양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동양에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이 그때는 우리가 아픈 거를 신의 어떤 명령 신에게 불경했던 신이 주는 고통 그래서 내가 이겨내야 될 고통이기 때문에 신을 만나기 위해서 해야 하는 나의 정화법이 명상이었기 때문에 그 동작들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동양의 문화인데 오히려 지금 동양에서는 그게 너무 종교적으로 가 있고 서양에서는 그걸 받아들여서 굉장히 치료적으로 쓰고 대중화됐었어요. 그때가 가장 빨랐던 게 2000 년대입니다. 그 타임지 표지에 실릴 정도로. 더 큰 사건은 2005 년인데 달라이 라마 아시죠? 달라이 라마는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인제 싫어하죠. 그리고 굉장히 인제 그 정치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국에는 매년 그 신경과학 학회가 열리는데 2005 년에 미국에서 미국 학자 중심으로 이 명상을 뇌과학적으로 신경과학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 2005년 어 신경과학 학회에 달라이 라마를 기조연설자로 초청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중국계 과학자들이 미국에도 중국계 과학자들이 힘이 셉니다. 그래서 그 강의를 반대했었는데 굉장한 어떤 갈등 속에서 결국은 달라이 라마가 와서 기조 연설을 하게 되고 미국은 이때부터 명상이 뇌, 그리고 몸과 마음과의 관계,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뇌 속의 몸, 바디 브레인 인터랙션에 대해서 연구하는 데 중요한 한 분야로 자리 잡게 되고 그 이후로 굉장한 연구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금 아쉬운 거죠. 동양 건데 서양에서 연구가 되고 치료도 어떻게 보면 서양에서 인제 명상 기반한 치료법들이 만들어지고 뭐 이런 어떤 일들이 2000 년대 초반부터 굉장히 일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인제 저 얘기를 좀 할게요. 그러니까 저는 이 1995 년에 그
그때는 단학선언이었죠. 단학선언이었고 1995년에 우연히 이제 그 전단지를 보고 그 수련을 좀 시작했었어요. 2009년 4월이니까 지금은 2025년이니까 아직 30년 조금 안 됐죠. 내년 되면 이제 만 30년이 되겠네요. 꾸준히 한 건 아니고. 근데 뭐 처음 갔을 때 어 막 이렇게 뭐 진짜 명상을 배워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 신기해서 진짜 이렇게 몸과 마음을 뭐 이렇게 수련할 수 있다는 뭐 이런 얘기를 듣고 한번 갔었어요. 근데 가시한 게 굉장히 신기했던 단어가 그 지도자분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가장 많이 했던 말이 정충, 기장, 신명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되게 뭐 그때 의대생이었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안 와닿았던 얘기인데 결국 이게 몸과 마음을 같이 수련할 수 있다는 거고 운동이면 몸을 아니면 마음은 어떻게 보면 마음 공부를 해야 되는 건데 이 명상이란 게 과연 그게 두 개를 할 수 있을까? 몸과 마음이라는 건 어떻게 작용하는 걸까? 이런 어떤 이슈를 조금 생각하게 되었고요. 실제로 이 몸과 마음과의 관계는 오랜 동안 고대 시대부터 철학적 대상이 됐었습니다. 여러분들 몸과 마음 어떻게 작용한다고 생각하세요? 몸이 중요해요? 아니면 마음이 중요해요? 아니면 그게 두 개가 따로 떨어져 있어요? 아니면 붙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동양 사상에서는 심신이론론적, 그러니까 뭐 이런 사상이 좀 강했어요. 근데 심신이론론적이라고 하지만 몸을 강조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강조한 심신이론론전이에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따로 보는 이원론도 있고 같이 보는 이론론도 있지만 우리 동양 사상은 마음을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 불교의 일체 의심조 이걸 보는 거는 마음으로 모든 걸 조절할 수 있다. 이런 어떤 사상들이 더 강했어요. 그래서 사상은 이런데 삶은 그렇지 않죠. 그 실제로 뭐 최근에 와서 정신과도 어떤 편견이라는 게 없어져서 덜하긴 하지만 몸 아프면 병원 오지만 마음 좀 아프다고 하면 병원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마음이 중요하다 하지만 몸을 더 챙기는 어떤 그런 문화가 동양에 많았고 오히려 명상 같은 거는 실제 일상생활을 하기보다는 좀 종교적으로 치부하는 그런 쪽이 많았고 이런 사상이 많은 데 비해서 서양에서는 조금 더 이제 더 체계적으로 이제 몸과 마음을 얘기를 해요.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때는 좀 논란이 심했지만 몸 자체를 하나의 어떤 실제로 인정한 사람은 이 데카르트입니다. 데카르트 하면 뭐 이성 관련된 어, 얘기를 더 많이 하지만 이분이 해놓은 어떤 가장 또 중요한 부분들이 뭐냐면 몸과 마음을 좀 분리했어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분리했어? 요새 이제 의학적이나 이제 철학적 어,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데카르트의 어떤 오류라고 해서 책을 내기도 하는데 이 시대, 이 철학적 이 사회 시대에서 몸을 뭐 그냥 마음을 바치는 뭐 그릇 하나 정도로 보는 그런 몸을 하나의 실체로 인정했던 어떤 그런 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데카르트입니다. 어, 어, 그러니까 이 사람 몸과 마음을 좀 독립된 실체이다. 그래서 통증이라는 분도 좀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최근에 스피노자, 그다음에 메르르 퐁티로 이어지면서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우리가 어, 몸을 통하지 않고는 세상을 인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몸이 인지하고 몸이 무슨 뭐 세상을 인지하고 뭐 세상을 느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여러분 지금 요즘에 인공지능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죠. 근데 인공지능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 뇌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만든 거지만 우리 뇌에서 가장 일부 특히 논리하거나 예측하거나 계산하는 아주 일부 기능만 굉장히 이제 확장시켜 놓고 빠르게 해 놓은 거죠. 근데 이 뇌라는 거는 뇌에서 특히 중요한 감정이라든지 영혼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은 몸을 빼놓고 증명할 수가 없거든요. 따로. 여러분들 몸 아픈데 기분 좋은 사람 있나요? 몸 아픈데 좋은 생각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밥 먹을 때 배고플 때 밥 먹고 나서 생각 변하지 않나요? 이런 부분들을 인공지능은 설명을 못 해요. 그리고 또 특히 이제 가장 이제 그런 어
얘기 중에 하나가 여측이심이란 말이 있죠.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르다. 우리 뇌는, 우리 생각과 감정은 이 몸의 어떤 상태의 변화에 따라서 움직이는 건데, 그 전의 철학이나 그 전의 의학들은 이 몸과 뇌의 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스피노자, 그다음에 퐁티부터 몸과 마음은, 몸과 마음이 같이 합쳐져서 우리의 어떤 관념이나 인식을 형성한다. 그리고 몸이 지각을 한다. 세상을 인식하는데 몸이 없으면 우리는 어, 인간이 아니다. 인간은 몸을 떠나서 인식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뭔가 인식하는 데는 몸의 감각이 꼭 들어간다 하는 그런 주장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어, 몸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단순히 뭐 심장이 정상범위다, 혈압이 정상범위다, 폐가 건강하다, 암이 없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 세상을 내가 지각하고 인식하고 기억하고 어, 감정을 느끼고 사고하는데 몸을 빼놓고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반대로 말하면 내 몸 상태를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내가 뭘 느끼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명상의 중요성이 그만큼 중요해지는 거고, 최근에 명상이 어떤 인간의 웰빙뿐만이 아니라 깨달음의 어떤 중요한 문화로 자리 잡는 거는 이러한 어떤 철학이나 과학적 발달, 인간이 이제 뇌나 몸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그런 변화와 연관이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플라시보 노시보 효과 들어보셨을까요? 플라시보 효과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위약 효과라고 해요. 위약 효과와 반대가 노시보 효과예요. 그러니까 플라시보 효과는 뭐 옛날에 이제 아프리카 빨간 약, 아프리카에 빨간 약을 줬는데 머리 아플 때 발라도 좋아지더라. 뭐 이런 뭐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지만 우리 뇌가 이런 반응을 해요. 아, 저 의사를 만나면 왠지 저 의사가 나를 고쳐줄 것 같아. 그리고 저분을 만나면 왠지 내가 좋아질 것 같아. 이 수련을 하면 내가 좋아질 것 같아. 한 30%의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가 몸을 바꾼다는 거죠. 반대로 노시보 효과는 뭐냐면 내가 이 사람 만나면 뭔가 일이 안 풀릴 것 같아. 머피의 법칙 같은 거죠. 이 사람이랑 같이 일하면 망할 것 같아. 근데 그럼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어, 강- 병원에서 제가 정신과 의사라서 어떤 일을 굉장히 많이 겪냐면 항우울제 같은 경우는 정신과 의사도 쓰고 내과 의사도 쓰고 신경과 의사도 써요. 근데 이제 신경과에서 이제 우울증을 치료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신경과에서 항우울제를 꾸준히 잘 먹고 있던 분이 이제 정신과에 와서 똑같은 약을 우울증 약을 뭐 타려고 왔는데 똑같은 약을 처방해 드렸는데 일주일 뒤에 와갖고 왜 막 정신과 약 줘가지고 자기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그분은 신경과에서도 똑같은 약을 먹고 정신과 와서 약 바꾼 거 없는데 정신과라는 어떤 그런 생각, 정신과 약을 먹으면 내가 부작용이 생길 거야. 이런 어떤 생각이 몸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몸과 마음은 서로 떨어져서 인식이나 감정이나 생각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을 이루는 것들은 뭘까? 어, 감정이죠, 생각이죠, 행동이죠. 이런 것들을 바꾸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을 동시에 접근하는 그런 수련이나 훈련이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상이 예전보다 굉장한 어떤 치료적으로 아니면 웰빙의 어떤 한 방법으로 그다음에 삶의 적극적인 노력에 필요한 어떤 수단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몸과 마음을 동시에 접근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지금 여러분도 이렇게 수련 하시지만 저는 1995년도에 갔을 때 처음 가니까 이제 좀 대단한 걸 뭐 이제 깨달음 뭐 이런 걸 좀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뭐 이렇게 그렇게 갔는데 딱 가니까 이제 수련 시간 딱 전에 다 모여갖고 동그랗게 모여갖고 앉아갖고 아랫배를 막 이렇게 치고 있는 수련을 배웠어요. 그 단전치기라고. 근데 조금 그 모여가지고 이렇게 막 아랫배 치고 있는 모습이 되게 좀 이렇게 웃기기도 하고 따라하기도 힘들고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다가 그걸 또 한 300번 정도 한 다음에 장운동이라는 거래요. 그래서 장이 운동을 해? 하면서 이제 배를 아랫배를 넣었다 뺐다 하는. 그러고 나서 이제
의수단전, 수승화강 이런 얘기를 이렇게 좀 들으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지? 하는 생각을 좀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는. 근데 이제 저만 안 할 수 없으니까 따라 했죠. 근데 확실히 하니까 어, 몸과 마음이 좀 편해지는 걸 느꼈는데, 근데 그게 그때는 제가 잘 몰랐지만, 어, 의학을 하게 되고, 정신과를 하게 되고, 연구를 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왜 과학적으로도 연관이 되는지 좀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 최근에 이제, 그 처음에 제가 그 단전업, 왜 단전이란 말을 했는데, 단전은 물론 여러 개가 있죠, 우리 몸에는. 그리고 특히 장과 관련된 건 하단전이죠. 근데 1995년도에 그때 단학선언이었을 때는 무조건 첫 수련이, 첫 연습이 장이 풀려야 된다. 그래서 장을 되게 강조했어요. 근데 그 시대에 어떤 의사들도 무슨 운동할 때, 야, 너 장부터 풀어. 장이 중요해.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시대는 아니었었어요. 그리고 장 운동하라 그러면 그게 무슨 운동이야? 장이 왜 운동을 해? 운동하려면 뭐 헬스하고 뭐 이런 시대에서 이미 그때부터 단전호흡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정충이 돼야 되는 거고 그게 정충의 기본은 장이잖아요. 근데 얼마 안 되지만 한 4년, 4, 5년 정도 이 장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되게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장, 뇌축, gut, brain. 그러니까 뇌하고 장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뇌에 영향을 많이 영향을 주는 신체 부위가 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장내축을 통해서 단전을 바라보면 이미 이 3천 년 동안의 어떤 그 명상의 문화에서는 어떻게 하면 내 몸과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어디가 중요한지를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선조들은. 장이 중요하다. 왜? 다시 반대로 생각해보면 내 몸으로 가는, 내 뇌로 가는 것들은 대부분 호흡하는 거 아니면 누가 뭐막 주사로 나 찌르는 거 아니면 장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와서는 제약회사에서도 이제는 마이크로바이옴, 그러니까 장내 환경, 이게 시대라고 하죠. 그러니까 내 장 상태가 어떻게 돼 있냐가 뇌 상태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신약 개발이 굉장히 주를 잇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장 상태가 뇌 상태를 만든다. 그러니까 단전호흡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단전치기 장 운동을 했던 건 뭐냐면 그만큼 장이 중요하다. 내 생각과 감정에. 그런 어떤 부분을 이미 그때부터 알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로토닌, 뭐 세로토닌 박사 얘기도 나오고 그러지만은 이 세로토닌 같은 경우는 실제로 뭐 뇌에서 만드는 것 같지만 그 95%가 장에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장에 문제가 생기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면역력도 되게 떨어지고 내 장에 얼마나 이쁜 나한테 도움되는 그런 미생물을 내가 키우냐가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내가 어떤 감정을 드는지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건 이미 연구로서 증명이 되고 있어요, 이제는. 그래서 장에 대한 얘기들이 최근 되게 많이 나오고 있고, 제약에서도 장을 바뀌게 하는 장내 미생물과 그 미생물 환경. 그러니까 우리처럼 하면은 우리가 사는 집, 환경을 바꾸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간들이 차를 사고, 집을 바꾸고, 뭐, 이렇게 이런 외적 환경은 바꿨지만 자기 삶과 가장 중요한 자기 기분과 중요한 자기 행복감과 중요한 자기 장래 환경은 별로 바꾸려고 노력 안 하고 산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는 중요해졌다고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죠. 근데 그게 돌아서 보면 제가 1995년도에 정말 어색하게 따라했던 그게 단전치기 장운동과 연관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 이 거슨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다 외국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동양 거고 뭐 우리 것들인데 이제 이분은 이제 자기 연구 결과로서 뇌의 모든 신체 운동, 감각 행위 등에서 관여하지만 뇌는 이 뇌를 조절하는 게 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는 요리사예요. 여러분 뇌 하지만 뇌는 요리사예요. 뭔가 그 요리사한테 얼마나 신선하고 좋은 재료를 제공하는 건 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뇌가 아무리 뛰어나고 요리를 잘하려고 해도 요리 잘하는 사람들한테 정말 썩은 아니면 막 진짜 며칠 된 그런 재료를 갖다 주면 요리 잘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장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뇌세포보다 장에 존재하는 세균들 이런 것들이 결국 좋은 재료를 줘야 좋은 요리사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장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이 하단전, 특히 단전의 어떤 상태가 좋아지는 거는 이 몸과 마음을 바꾸는 기본이 되는 거고, 아마도 그래서 단전 호흡. 그러니까 여러분 단전 호흡하면 아니 무슨 폐로 숨을 쉬지 단전 장으로 숨을 쉬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이 장에서 만들어지는 이런 재료들이 뇌로 가고 다른 장기에 영향을 주면서 우리 어떤 실제 생명과 관련되는 심장 박동이라든지 호흡과 되는 부분들까지도 이미 예전부터 이 명상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장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울증 하면 이제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말씀들을 해요. 저도 정신과 의사고 지금 현장에서도 우울증 환자분들 되게 많이 진료하는데 뭐 어렸을 때 부모님 관계 때문에 아니면 지금 누구한테 스트레스 받아서 뭐 여러 얘기들 하고 "좀 좋은 생각을 먹어라. 긍정적인 생각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울 증상 걸렸을 때 장 건강한 사람 거의 없어요. 어 우울해지면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 뭐 도파민 얘기 많이 나오지만 우울해지면 기분이 다운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기분 올려주는 걸 되게 많이 먹어요. 뭐 설탕, 술, 어 짠 거, 그다음에 뭐 탄수화물, 자극적인 거. 원래 우울했는데 갑작스럽게 기분을 올려주는 도파민 분비해 주는 거 그렇게 먹어 주니까 설탕 같은 거 먹어 주니까 잠깐 기분 올라졌다가 장은 어떻게 돼요? 장내에는 인젠 막 설탕에 의해서 막 이렇게 번식되는 그런 어떤 미생물들이 막 번식하게 되고 걔네들이 계속 염증 세포 만들어내고 그러면 우울 증상은 더 심해지고 기분은 더 떨어지니까 더 그런 거를 인젠 원하게 되는 이런 악순환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어 우울 증상 있으신 분들 중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과민성 대장 증상 있으신 분들이 어릴 때부터 많아요. 그래서 내과에서도 과민성 대장 증상 있을 때 항우울제를 처방하는 게 이런 맥락. 세로토닌이 장에서 만들어지는데 장이 기능을 못하면 세로토닌이 없어지면서 우울증이 오기 때문에 어 소화기 내과에서도 항우울제를 굉장히 많이 처방하는 게 이런 연유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에 이 장 하 하단전이죠. 이 장과 뇌는 서로 아주 한 라인에 있어서 서로 연관이 있다. 그리고 모든 어떤 뇌에서 만들어지는 신경 전달 물질의 원료를 이 장이 제공한다. 이 뇌가 얼마나 좋은 기능 그러니까 뭐 IQ가 좋다, EQ가 좋다, SQ 사회 지능이 좋다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이 어떤 부분 일식을 잘한다, 뭐 한식을 잘한다, 양식을 잘한다 하는 어떤 그런 요리사로서의 어떤 뇌고 그 기본적인 얼마나 좋은 재료 그러니까 우리 옛날 뭐 요리 영화를 보면 막 서로 정말 좋은 재료를 찾으려고 막 다투고 하는 그런 영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만큼 그 요리의 어떤 신선함, 좋은 걸 결정하는 건 장이다. 그래서 뇌와 장은 따로 떨어뜨려 생각할 수 없고 이 장을 건강하게 하는 게 결국 뇌를 건강하게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뇌는 요리사에 가깝고 장은 그 요리를 뇌에 재료를 제공하는 데다. 여러분들이 정말 인생에서 행복이나 내 자아 성취나 깨달음이나 이런 쪽에 좋은 내가 원하는 요리를 만들려면 좋은 재료를 만드는 장도 그다음에 뇌도 건강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그 장내 소통 매개물은 장내 미생물, 미생물 분비물, 세포 분비물. 그래서 여러분들 단전치기, 장운동 꼭 한번 요즘엔 유튜브에 조금씩 나오는데 저는 환자분들한테도 이렇게 조금 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약도 쓰고 이렇게 하지만 오히려 이렇게 매일 한 뭐 100 번에 300번 아랫배를 쳐 주고 눌러 주고 아니면 그게 힘드신 분들한테는 아랫배에 핫팩 따뜻하게 아랫배에 10 분에서 20분 정도 대고 좀 누워서 음악 듣는 연습을 하라고 그래요. 그럼 환자분들 되게 편해해요. 그러니까 내 장을 따뜻하게 만드는 거. 내 심부 온도를 따뜻하게 만드는 것, 특히 장을 따뜻하게 만드는 게 내 생각과 기분, 그다음에 더 여러 만성 질환을 어 막아 주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부분들은 어떤 명상의 단전치기, 단전을 중요시하는 부분하고 연관이 있고 그런 어떤 명상의 어떤 그 동작이나 기본 원리들이 최근에는 신경과학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걸 보니까 저는 그 연구를 좀 하고 싶었어요. 내가 명상에 대한 연구를 한국에서는 그때는 당시 이제 명상에 대한 연구를 하는 데가 없었고 2008년이면 이제 아까 타임즈에 이제 명상에 대한 얘기가 어, 표지로 실린 게 2003년 뭐 2005년 이쯤이니까 이때가 전 세계적으로 명상이 정말 과학적으로 이슈가 되냐 안 되냐 효과가 있는 거냐 이런 논란이 굉장히 되었을 때고 이 당시에는 제가 서울대학교에서 전임의 생활을 하는 뭐 교수도 아니고 전임이었어요 이때는. 근데 이제 명상 연구를 하고 싶어서 지도 교수님도 조르고 내각연구원 그다음에 이제 이승원 이사장님한테도 예, 연구가 왜 필요한지 연구는 그냥 논문을 내는 거 이 자체가 아니라 어떤 뇌파진동이라는 그 진짜 명상법. 예를 들면 약이라는 것도 제약이라는 것도 약을 만들어서 약을 만든 사람들이 이 약은 여기에 좋아요, 싫어 이런 거 의미가 없잖아요. 뭐그 사람들 생각인 거고 누구나 객관적으로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어떤 검증된 절차를 거쳐서 이게 보고가 돼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어, K 명상이라는 뇌파 진동 명상의 효과도 제대로 증명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 어떤 그런 건의를 드렸었고 그게 이제 잘 받아들여져서 연구를 2008년도에 한국내과연구원과 서울대학병원에서 뇌파 진동 연구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처음 이제 시작해서 이제 하는데 뇌파 진동이라는 어떤 용어 때문에 어, 서울대병원 연구진 측하고는 굉장히 이제 갈등이 많이 있었죠. 아니, 뇌파라는 게 원래 진동하는데 뇌파 진동이라는 게 뭐냐? 그리고 논문을 써서 냈을 때도 브레인 웨이브 바이브레이션을 처음 이렇게 써서 외국 그 학술지에 그 연구 결과를 내면 다른 건 안 물어보고 뭘 자꾸 물어봤냐면 브레인 웨이브 바이브레이션이 뭐냐고 자꾸 물어봤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처음에는 그게 어 제가 정신과 전문이고 그다음에 이제 뇌과학을 연구하는 사람이었지만 그 명상의 전문가는 아니죠. 물론 제가 이 연구를 하기 전에 저도 기본적인 수련을 다 하고 제가 뭔가 몸소 어느 정도는 이렇게 느끼고 연구에 이제 확신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래도 힘들었지만 어 지금 생각해보고 그때는 어떤 생각하냐면 뇌라는 건 각자 다 어떤 뭐 알파, 델타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진동을 하고 있지만 뇌파 진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가 필요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서로 싱크, 공식성으로 같이 진동하냐 안 하냐 이런 측면을 되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뇌파 진동이라는 명상이 어, 이름이 아마 이렇게 지어진 거 아닐까. 왜 각자 뇌세포가 뛰는 건 의미가 없거든요. 얼마나 많은 세포들이 어떤 특정하게 같이 싱크로나이제이션, 동시성으로 같이 함께 같은 파장으로 뛰는 게 우리 사람들도 모여 있을 때 같이 뭔가 공감하고 느끼고 움직일 때 힘이 발휘되는 것처럼 뇌세포도 얼마나 많은 세포들이 같은 파장에서 움직이는 게 중요한 거고 이 뇌파 진동이라는 거는 제가 연구 결과를 봤을 때 그런 어떤 동시성, 같이 움직이게 해주는 어떤 그런 능력들을 명상을 통해서 뇌파 진동을 통해서 이렇게 증가시켜주는 그래서 뇌파 진동이 아닌가 이게 미리 한번 말씀을 드리고 연구 결과를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2008년에 이제 시작을 해서 굉장히 많이 이제 음, 단월드죠 그때는 지금 단월드에서 많은 그 지도자분들이 고생스럽게 오셔서 체열도 하고 MRI도 찍고 이제 그렇게 해서 2008년도에 계약하고 처음 나온 게 2년 만에 2010년도에 뉴로사이언스 레터 여기에 이제 나왔어요. 그 2년 만에 연구가 나온 건 굉장히 빨리 나온 거예요. 그렇게 빨리 나온 이유 중에는 정말 그 너무도 많은 그 지도자분들 지금 나온 연구들 중에 한 80, 70%는 지도자분들이 직접 와서 본인들이 아무런 조건 없이 본인들이 어떤 시간을 내서 혈액을 뽑고 MRI 찍고 이렇게 고생하셔서 나온 결과들이에요. 이 결과를 보면 이 좀 어둡게 한 이 그래프가 그때 지도자분들 그러니까 뇌파진동 명상이 스트레스 감소나 긍정 심리
도파민을 증가시킨다. 요즘 도파민 굉장히 많이 이슈되죠. 그러니까 도파민 상태를 증가시켜서 내가 특별히 뭘 하지 않아도, 그다음에 외부적인 어떤 그런 감각의 세계에 빠지지 않아도 내 안에서 좀 어, 어떤 보상, 내 삶의 만족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 많다는 거를 처음에 이제 2010년도에 뉴로사이언스 레터에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에 연구 시작해서 처음 연구가 나온 게 2010년이에요. 그 다음에 나온 연구가 2011년, 1년 만에 또 다시 나왔죠. 여기 지금 이게 우리 뇌입니다. 뇌고 이 앞쪽이, 이게 앞쪽이고 이게 뒤쪽이고 이 뇌 단면인데 이 아래쪽에 이 좌방구와 우방구를 연결해주는 이게 내측 전두엽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여기가. 근데 여러분들 뇌를 보면 이 뇌도 어떻게 보면 몸하고 좀 떨어져 있고 위로 가고 옆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뇌에서 이 위쪽으로 갈수록, 이거 옆으로 갈수록 인공지능이 따라하는 기능들이 맞는 거예요. 계산하고 뭐 이렇게 예측하고 어떻게 하면 나한테 가장 이익인가를 계산하는 거고, 이 밑으로 가고 좀 뭔가 이렇게 뇌관, 뇌관이나 이 척추쪽하고 가까운, 몸하고 가까운 부분은 감정 조절하고 되게 연관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감정 및 자율신경계를 조절하는 내축 전두엽 기능적이 연결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 뇌파 진동 할 때, 감각을 느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내 호흡수 조절하고 이런 것들이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훈련을, 수련을 하고 하신 지도자분들은 그 자율신경계나 그 다음에 감정 조절하는 뇌 부위의 기능적 연결성이 뛰어난다. 기, 기능적 연결성이 증가되어 있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많이 쓰고 훈련을 해서 외국어 잘하시는 분들이 외국어 영역이 뇌 부위가 굉장히 많이 기능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이 몸의 어떤 자율신경계 감정 조절하는 데 뛰어나다는 그런 연구 결과를 2011년도에, 그러니까 2010년도에 첫 번째 논문, 2011년도에 두 번째 논문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2012년도. 이건 조금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수련을 좀 하면서 보면은 한 시간 동안 와서 이제 한 시간, 50분 정도 하죠. 수련을 하면 뭐 오셔서 똑같은 동작을 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뭐 심장이 좋아졌다고, 어떤 분들은 뭐 체력이 좋아졌다, 어떤 분들은 내 간이 좋아진 것 같다, 막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정말 저기 맞나? 왜 똑같은 동작 하는데, 우리가 의학적으로 보면 간이 안 좋을 때 쓰는 약, 신장이 안 좋을 때 쓰는 약, 이렇게 다 다른데 그럼 이 명상의 효과는 좀 어떨까? 명상은 다 정말 그런 효과가 없을까? 그래서 명상 자체, 이 뇌파진동 명상을 유전자 유형에 따라서 해보니까 똑같은 동작을 하더라도 유전자 유형에 따라서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분화시키면 요즘 약물도 맞춤형으로 어떤 유전자형에 따라서 좀 더 이렇게 약을 다르게 쓰듯이 뇌파진동 그 동작을 조금 더 이제 사람에 맞게 분화시키면 조금 더 이제 맞춤형 어떤 명상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좀 2012년도 스트레스란 저널에, 이게 스트레스 쪽 관련된 저널의 굉장히 대표 저널인데 굉장히 이렇게 첫 보고하게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약 말고 이런 동작 이런 것들이, 명상 이런 것들이 개개인의 유전자형에 따라서 효과가 다르다. 이런 재밌는 연구 결과를 2012년도에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또 가장 또 중요한 연구 결과 중에 하나인데요. 그, 이게 이제 여기서 보면 빨간색으로 보이는 부분하고 파란색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있죠. 그다음에 이거는 흑질, 이쪽은 백질을 본 건데, 이게 뇌 앞쪽이죠. 그러니까 빨간색은 보면은 뇌파진동 지도자분들이 두꺼워져 있는 부분. 여기 이제 주황색은 회백질이 연결하는 거죠. 백질은, 화이트 매터는 뭐 이렇게 증가되어 있는 부분. 그러니까 항상 그걸 좀 봤는데, 이 뇌파 진동 하시는 분들 결국 아까도 어떻게 보면 외측 내 전두엽, 내측 전두엽이 이렇게 증가된 것처럼 이 전두엽, 측두엽이 확실히 이렇게 구조적, 기능뿐만 아니라 구조적으로도 연결성이 증가되겠다. 단순히 막 명상하면서 막 어떤 분이 연단 10분 하고 어떤 분 연단 5분 하고 막 또 깊이 들어가는 정도가 다른 건 단순하게 그냥
그냥 뭐 자기가 뭐, 전 이렇게 느꼈어. 이게 아니라, 뇌의 구조적 변화도 동반하게 된다. 굉장히 이제, 어, 주요 그 저널, 특히 이제 그 정서를 다루는 대표적인 저널에 2013년도에 실렸습니다. 그래서, 음, 뇌파 진동의 효과를 이렇게 인정받게 되는 큰 계기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 다음 건 2015년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물론 그냥 이완하는 거, 뭐 바이오 피드백이나 뭐 이완하세요 이런 거랑 명상이 같을까? 그리고 뭐 요즘에는 멍 때리기 유행이죠. 그 멍 때리기랑 명상이랑 같을까? 이런 고민하고 그리고 설사 명상을 하면 사람들이 이완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우리가 이완하는 얘기할 때 이제 나이트로 옥사이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냥 이완하세요 해서 이완하는 게 아니라 이 명상을 꾸준히 하다 보면 이완에 관여하는 나이트로 옥사이드가 증가되는 것을 2015년도에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연구 결과들은 뭐냐면 명상은 그만큼 일어나는 어떤 변화들이 내 몸과 뇌에 변화가 일어나면서 일어나는 거지 어떤 이유 없이 일어나는 게 아니다 하는 그런 연구 결과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격을 봤어요. 우리가 성격 볼 때 누구랑 이렇게 누구한테 잘 동의하느냐, 외향성이냐, 개방형이냐, 아니면 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양심적으로 행동하냐, 굉장히 신경적으로 반응하냐, 민감하냐, 이런 부분들도 혹시 명상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변하냐. 근데 보통 우리가 정신과 치료하고 약은 성격을 바꾸지는 못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약 먹고 성격 좋아진 것 같은 건 약이 좋아진 게 아니라 증상이 좋아진 거라고 했는데 뭐 아무래도 이제 저희들은 증상이 있는 분들을 이렇게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원래 건강하고 뇌파 진동을 음, 지도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대상으로 연구를 한 거였는데 그 성격에도 변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성격이냐면 조금 더 그래도 외향적인 부분 그리고 좀 사람이 좀 개방적으로 변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 말에 대해서 막 좀 이렇게 별거 아닌데 좀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고 깊게 생각하고 짜증나고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가 뭐냐면 조금 더 외부적인 어떤 자극에 대해서는 내 회복 탄력성이 좀 좋아진다. 이런 결과도 2015년도에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일곱 번째 연구가 이 연구는 이제 여섯 번째까지는 지도자분들을 대상으로 한 거였고 그러면 이제는 그 뇌파 진동 연구를 가지고 이게 매일 와서 뭐 이렇게 하루에 50분씩 1시간씩 하는 센터에 와서 그리고 또 이제 그랬을 때 이것만 효과 있을까? 혹시 한번 뇌파 진동에서 필요한 어떤 그 부분들을 뽑아서 그냥 자기 직장에서 하루에 한 10분 정도 이렇게 그 화면을 제공해서 동작을 따라하게 해서 2달 동안 8주 동안 꾸준히 했을 때 이 감정 노동 서울대병원 간호사분을 대상으로 한 연구예요. 그랬을 때 하루에 10분씩만 5일 5번 그러니까 일주일에 50분이죠. 이것만 해도 내 어떤 감정 정서 지능이라든지 스트레스 대처 능력이라든지 레질리언스 요즘 가장 또 유명한 거죠. 탄력 회복성 이런 부분들에 영향이 있냐. 왜 감정노동, 특히 간호사라든지 이런 뭐 백화점에서 일하시는 분들, 콜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떤 그 감정노동에 시달리잖아요. 그러면은 근데 그분들 보고 매일 뭐 센터에 나와서 수련 받으세요 하기 힘드니까 조금 더 이제 직장에서 아니면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10분 정도 노동부하고 해서 만들어서 해봤어요. 근데 이때 저는 이제 제가 연구 책임자로 했었는데 10분 정도 하려고 했을 때 좀 여러 얘기들이 많았어요. 아예 무슨 하루에 10분 한다고 바뀌냐. 근데 사실 이게 좀 딜레마죠. 뭐 많이 하면 좋은데 우리 하루에 50분씩 하면 좋은데 안 오잖아요. 안 하잖아요. 근데 짧게 해서 그게 효과 있으면 그래서 재미를 느끼면 그게 좋은 거니까. 근데 결국 10분으로 정해서 했는데
이게 이제 스트레스가 두 달 동안 그 하신 분들 변해가는 거야. 이건 안 하신 분들, 하신 분들. 확실히 차이가 나죠. 그다음에 이거는 정서지능 차이 나죠.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문제 해결 능력 확실히 좋아지는 거, 높아지는 거. 그다음에 탄력 회복성. 여러분들께 한 5년 전부터 탄력 회복성이라는 게 이제 중요한 이슈로 뭐 책도 나왔죠. 연세대 심리학과 김주환 교수가 이 탄력 회복성이란 원래 물리학 용어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랑 같은 개념에서 나온 어떤 물리학에서 나온 개념인데 이 탄력 회복성이란 말을 왜 썼냐면 그냥 갖다가 쓴 건데 이 감정에 대해서 내가 원래 있는 상태에서 외부 자극이든 내부 어떤 내 내면의 상태, 뭐 통증이 있어도 뭐 이렇게 아플 수 있으니까 그 두 개가 내 상태의 변화를 줘요. 그러면 일단 움직이게 되겠죠. 내 원래 상태에서. 근데 그게 다시 얼마나 잘 돌아오는 상태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또 트라우마나 스트레스 상태에서 내 상태로 회복하는 능력. 한번 누구한테 말 들었는데 기분 나빴는데 그게 하루 가는 사람, 이틀 가는 사람, 한 5분 만에 있는 사람. 이게 이 사람들의 차이를 탄력 회복성의 차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 세상에 살면서 내가 원하지 않는 말이나 원하지 않는 일들은 일어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결국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을 바꾸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로 인해 생기는 감정이나 생각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고 그 선택의 어떤 능력 중에 하나를 탄력 회복성. 무슨 안 좋은 말 들었어도 그게 뭐 내 인생에 크게 영향 줄 거 아니면 하면서 돌아올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내 행복, 내 삶, 그다음에 내 어떤 성취감과 연결이 된다고 하는데 어, 2주간, 두 달 동안 10분씩 일주일에 5일 동안 하는, 그러니까 일주일에 50분 하는 것만으로도 이 탄력 회복성, 스트레스 대처 능력들이 효과가 있다. 해서 굉장히 좋은 저널인 플러스 원, 2016년도에 이렇게 게재를 하게 되었습니다. 뇌파진동 10분 정도 이렇게 직장에서 하는 것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련하시는 분들 중에서 10분 정도 좀 안 좋은 생각 들 때 아니면 어, 상사가 나를 괴롭힐 때 아니면 후배가 나를 힘들게 할 때, 아니면 교수님이 정말 너무 숙제를 많이 냈을 때, 아니면 너무 지루할 때, 발가락이라도 꼼지락시키는, 아니면 장운동이라도 몰래 하는, 이런 어떤 시간 날 때마다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꼭 이 뇌파진동 아니어도 요즘에 뭐 유행하는 여러 가지 뭐 운동 중에서도 하루에 5분에서 10분 정도만 해도 변화가 온다고 하죠. 이런 맥락들을 2015년도에 이미 뇌파진동 수련을 가지고 외국 저널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어, 면역에 대한 거입니다. 그 면역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뇌와 몸이라는 건 오장육부, 혈관, 신경계를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참 신기한 게 우리가 하루를 보낼 때 컴퓨터, 외부 사람 말, 청각, 그다음에 옷, 듣는 거, 먹는 거, 미각, 그다음에 촉각, 냄새 이런 걸로 굉장히 많이 살지만 우리 죽을 때 어떻게 죽죠? 심장이 안 좋거나 혈관 막히거나 뭐 어디에 암 생기거나. 근데 생각보다 우리가 살면서 하루에 5분도 내 내부, 내 생명과 진짜 연관 있는 이 어떤 내부 장기에 영향을 안 주는 거예요. 몸에 신경을 별로 안 쓰고 삽니다. 그러니까 이 명상, 특히 뇌파진동 기본은 내 몸을 살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친해져야 된다는 거고. 그러면 몸과 뇌, 아까 말씀드렸던 장도 포함해서 이 몸이 결국 뭐냐면 장같이 나의 어떤 원래 재료를 만드는 거고 뇌는 그냥 요리사일 뿐이다. 그러면 이 몸과 뇌를 연결시켜 주는 게 아까 말한 자율신경계, 교감이나 부교감 신경계와 면역계, 호르몬계죠. 왜 근데 자율신경계 얘기하다가 최근에는 면역계 얘기를 많이 하냐면 뇌가 기술이 발전되면서 이제 자율신경계 말고도 면역계 시스템, 사이토카인, 그 염증을 유발하는 사이토카인, 염증을 막아주는 사이토카인 이런 연구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제 면역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이 튼튼한 장의 어떤 집으로 따지면 깨끗하고 좋은 장을 가진 사람들이 면역도 좋다고 하죠. 근데 이 뇌파진동 가지고도 연구를 해봤어요. 면역세포가 어떻게 되나. 결론은 그거예요. 뇌파진동 명상을 하면 염증을 막 일으키는 사이토카인은 줄여주고
염증을 예방하는 사이토카인을 증가시킨다 하는 연구를 Psychiatry Investigation 논문의 저널에 2017년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면역에도 도움이 된다 하는 연구 결과입니다. 잘 안 넘어가지네요. 왜 그러지? 그리고 이게 이제 여기 저널이 마인드풀리스라는 저널입니다. 여러 저널은 다 중요하고 뭐 그 저널에 갖고 있는 임팩트 패터 몇 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2018년도에 이 논문에 실린 걸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하는데 이 마인드풀리스 뭐 한국말로 하면 마음모험 뭐 마음 이런 거죠. 이 마인드풀리스라는 논문은 사실 미국의 카바진 여러분 카바진이라고 아시죠? 그러니까 뭐 건포도 명상 해가지고 그 동양의 그 명상 그걸 본인이 심리학자죠. 받아들여서 자기 걸로 만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호흡 명상을 만든 사람이죠. 마인드풀리스 베이스드 스트레스 리덕션부터 시작해갖고 만들어서 이분이 만든 프로토콜을 지금 한국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걸 워크숍에서 배우고 돈 내고 또 진행하고 있죠. 이분이 만든 명상 전문 저널입니다. 그래서 이 뇌파진동을 했을 때 어, 선택적 주의력, 그다음에 감정을 알아채고 조절하는 데 영역 간의 기능성 연결의 증가. 이건 뭐냐면 명상을 하면 주의력하고 감정 조절하고 감정 알아채고 다른 사람 공감하는 기능이 증가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서 세계적으로 또 이 뇌파 진동의 효과를 인정받은 계기예요. 그래서 저는 13편의 논문 다 중요하고 첫 논문은 굉장히 기억이 나지만 이 마인드풀리스 논문이 된 거는 2010년, 10년부터 꾸준히 어, 뇌파 진동에 대한 논문이 실렸기 때문에 그걸 레퍼런스 했기 때문에 이런 명상 전문 외국 학술지에 실력에 대해서 어떤 좋은 어떤 경사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018년도에 타인 정서, 다른 사람을 공감 기능이죠. 다른 사람 마음이 어떨까 알고 뭐 이렇게 인식하고 조절하는 능력도 좋아진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요즘에 그 뭐 200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2000년대 이제 초반에는 공감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하지만 반대로 인공지능 시대가 열렸는데 결국 인공시대 지금은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시대에 살고 있지만 또 모르죠. 이게 어디까지 갈 거고 이게 정말 인공지능이 맞는지 유발 하라리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이 아니다. 외계지능이다. 우리 뇌는 그렇게 작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이 정말 인간의 역사를 좋은 쪽으로 바꿀지 아닐지 굉장히 많이 어떤 그런 막다른 골목에 와 있는데 그걸 뭐 그 흐름을 아무도 바꿀 수는 없죠. 근데 하지만 인공지능은 공감이라는 기능, 정서라는 기능은 모릅니다. 왜? 인공지능은 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정서를 알고 감성 지능을 만들고 공감 이런 기능을 이해하고 하기 위해서는 몸과 뇌, 바디 브레인 인터랙션을 알아야 되는데 결국 공감의 시대가 온다고 예측했지만 지금은 인공지능 시대가 왔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그 공감 의 시대로 가기 위한 한 어떤 과정일지 아니면 아닐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뇌파진동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고 알아채고 또 그걸 느끼는데 도움이 된다는 어떤 연구 결과를 클리니컬 사이코 파마콜로지 앤 뉴로 사이언스 2018년도에 그러니까 2008년도에 시작해서 1년에 꼭 한 편씩은 논문을 내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11번째 이 논문도 굉장히 이제 이 사이언티픽 리포트라는 논문도 이게 네이처라는 논문 들어보셨는데 네이처 자매지예요. 이렇게 했는데 그 간호사분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우리가 평소에 지금 여러분들 제 강의를 듣고 계시지만 우리가 평소에 아무것도 안 할 때도 뇌는 쉬고 있지 않아요. 잠을 잘 때도 뇌는 작동을 합니다. 우리 뇌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 뇌를 그냥 생각을 만들어내는 기계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 뇌도 항상 우리가 컴퓨터를 키면 디폴트 모드를 켜지듯이 어떤 부분, 어떤 프로그램이 딱 뜨듯이 뇌도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해서 휴지기 네트워크. 휴지기 때도 항상 우리가 어디 집중하지 않아도 항상 중요한 부위가 이렇게 연결돼서 작용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왜 이 연구를 했냐면 그러니까 평상시 상태로 하는 디폴트 모드가 베이스라인이죠. 그 베이스라인이 바뀌어야 내가 뭔가 이전하고 똑같은 자극이 들어왔을 때도 생각하는 게 바뀌고 느끼는 게 바뀌고 행동하는 게 바뀌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너 이렇게 했을 때 다르게 행동해라 하면은 잘 안 되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내가 그
얘기를 듣기 전에 내 기본적인 어떤 베이스라인, 내 마음가짐이 박혀 있어야 되는 건데, 그 마음가짐이라는 걸 다른 말로 하면 내 평상시 뇌의 어떤 휴지기, 내 활성과 관계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뇌파진동 하고 나서 바뀐다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굉장히 임팩트 있는 어떤 전화를 발표됐고, 뇌파진동만으로 평상시 무슨 뭐 내가 마음 먹었을 때 아니어도 평상시에 대해 어떤 기본적인 그 뇌파, 휴직의 뇌파 기능성이 강화돼서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면 마음가짐이 바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번째 하는 거고요. 또 이것도 이제 그 아까 감정노동자 간호사분들한테 이제 그 감정노동 스트레스를 줄이는 10분짜리 프로그램을 좀 넘어서 심하게 트라우마 있으시거나 이제 아프신 분들은 병원에 오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런 분들 이렇게 트라우마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집에서 할 수 있게 핸드폰에 이제 깔아서 집에서 할 수 있게 해서 보니까 뇌파 진동을 이용한 트라우마 치료 프로그램을 꾸준히 했을 때 트라우마 자꾸 옛날 사건을 재경험한다든지 그 트라우마 관련된 걸 피한다든지 그다음에 불안 이런 증상이 호전됨을 보고되었다 하는 거를 2018년도에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연구 결과인데요. 그러면 이렇게 한 달, 8주 동안 저번에 아까 간호사분들 8주 동안 하고 나서 어, 탄력 회복성, 스트레스 대처 능력, 감성 지능 좋아지는데 그러면 그때 할 때는 하니까 그냥 좀 좋게 지내야지 자꾸 이렇게 하루에 10분이라도 하니까 그렇게 좋아지는 게 딱 2달 지나서 그냥 그 프로그램 안 하고 있을 때도 그 좋았던 효과가 유지되는지를 저희가 좀 관찰을 했어요. 그 왜 중요하냐면 할 때만 잘하는 건 별로 좋진 않거든요. 물론 꾸준히 해서 하는 게 가장 좋지만 뭔가 내가 이 8주 동안 하고 나서도 뭔가 상태가 변하면 내가 좀 다른 사람이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자극을 좀 이렇게 다르게 받아들이고 행동하는 내가 변하는 거잖아요. 그게 진짜 되나 안 하고도 그래서 8주 동안 하고 한 달 지나서 안 하셨는데 어떻게 변했나 보면은 8주간 뇌파진동 명상 훈련 하고 나서도 좋아진 사람들은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지게 되면 조금 내가 삶을 다르게 살게 하는데 뇌파진동이 영향을 준다 하는 어떤 그런 연구 결과를 메디신이라는 논문에 발표하였고 이 연구는 이제 그런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카바틴도 그런 걸 보고했죠. MBSR 마인드풀니스 베이스드 스트레스 리덕션 같은 경우도 한 2달 정도 하고 우울증이 좋아지면 유지되더라. 근데 뇌파진동도 그런 효과가 있는 거를 저희가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첫 번째 이게 그때 그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 화면인데 그 어, 뇌파 진동이라는 말을 가운데 넣었어요. 진짜 어떤 주의력, 지각, 내부 감각이 의식하는 거, 감정 조절, 자율신경계 변화, 그다음에 이런 변화들 다 뇌파 진동이 가져오게 한다. 그리고 어, 어, K명상, 뇌파 진동을 대표하는 K명상이 조금 더 세계에 더 알려졌으면 좋겠다. 왜? 힌두, 그다음에 타오, 그다음에 불교. 어떻게 보면 모든 어떤 명상의 기본은 동양에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조금 더 이제 치료적으로 더 이렇게 전문화되고 있는 건 외국 쪽이니까 조금 더 이제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아마 최근에 제가 듣기로는 명상 치료학과 등 이렇게 글로벌 사이버 대학에 이렇게 생긴 것 같은데 이제 거기에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힘을 내주셔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렇게 알려주시고 브레인 트레이너 하시는 분들도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부심을 가지고 충분히 학문적 근거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어,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도 알려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그 슬라이드예요. 그러니까 읽어보면 이게 장 크리스토프 리팽 불멸의 산책이라는 얘기인데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명상이랑 좀 비슷한 글귀여서 제가 많이 인용하는데 걷는 사람은 몇 시간 지나면 또 다른 존재를 의식하게 된다. 여러분 걷다 보면 처음에는 여러 가지 생각 들지만 나중에 생각 없어지죠? 바로 그게 육체다.
평소에 무시하고 지냈던 기관들 생리적 욕구는 육체의 계단을 밟고 올라가 결국에는 중요한 지위를 차지한다. 그러니까 명상의 기본, 뇌파진동의 기본은 뭐냐면 내 몸을 다룰 줄 알게 되는 거고 몸의 감각을 깨우고 다루고 그 몸을 과 뇌를 동시에 브레인 바디를 동시에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브레인 트레이닝의 기본, 명상의 기본은 뭐냐면 몸과 뇌를 같이 쓸 수 있게 되는 거, 같이 훈련할 수 있는 게 되는 거. 그래야 내 어떤 감정, 시각, 인식의 체계도 바뀌게 되고 내가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생각이나 감정, 인식 자체를 조절할 수 있음으로써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하는 게 오늘 강의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이상입니다.